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요즘 저는 막 걸음마를 시작한 손녀 보는 재미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른답니다. 젊어서는 살기가 바빠 자식 예쁜지도 잘 몰랐어요. 그저 굶기지 않고 먹이기만 하면 되는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친구들에게 들으니 손주는 정말 이가 갈리도록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동안은 그게 어떤 기분인지 짐작만 할 뿐 알 수가 없었는데요. 1년 전 드디어 제게도 손녀가 생겼습니다. 작은 손가발을 꼬물거리는 모습을 보니 친구들이 한 말이 무슨 소린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그건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정말 달디단 행복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예쁜 손녀와 만나 행복하기까지 저에게는 험난한 여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얘기를 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저는 몇 해 전까지 완도에서 남편과 함께 전복 양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전복이라고 하면 건강을 떠올리죠. 헌데 정작 그 전복을 키우는 일은 무척 고되고 힘들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일이 있어 먹고 살고 외동딸을 대학에도 보낼 수 있었어요. 당시 완도 지역의 학생들은 광주나 목포 등지로 대학을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도 광주에서 대학을 다니게 됐네요. 그렇게 대학에 들어간 딸은 처음에는 2에서 3주에 한 번씩 집에 오더니 반년이 지나자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어렵다고 하더군요. 방학 때는 좀 오래 볼 수 있으려나 기대했지만 아르바이트를 한다며 아예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쁜 일을 끝내고 나면 한 번씩 광주에 딸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일만 하느라 달리 여행을 갈 줄도 모르던 저희는 딸을 보러 가는 그 길이 가장 즐거운 여행이었죠. 하지만 딸이 4학년이 되고부터 취업 준비로 무척 바빠졌어요. 그래서인지 저희가 가는 것을 불편해하는 느낌을 받았죠. 남편과 저는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조금씩 발길을 줄이고 있었네요. 그런데 그맘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딸이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며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 겁니다.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느라 바쁜 줄 알았던 딸은 그동안 연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저는 딸을 대학에 보내며 제가 해보지 못한 멋있는 직장인의 모습을 기대했었어요. 그래서 취업 준비로 바쁘다는 딸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보고 싶은 것도 참으며 기다렸었죠. 그런데 전혀 짐작도 하지 못했던 결혼말을 꺼내니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물론 남편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는 너무 놀라 인사하는 남자의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전형적인 도시 남자 같더군요. 금속 안경 너머 눈매가 날카롭고 앙다문 입술이 고집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항상 서글서글한 옆집 사위의 모습이 부러웠는데 딸의 남자친구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인지 선뜻 마음이 동하지 않았습니다. 곁눈질로 슬쩍 살펴보니 남편의 표정도 그리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았고요. 하지만 딸이 내뱉은 충격적인 한마디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죠. 엄마, 아빠, 사실 저 임신했어요. 죄송해요. 뭐? 아니, 이게 무슨... 깜짝 놀란 저희는 할 말도 잊은 채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딸의 결혼식을 치르게 됐네요. 저는 어쩐 일인지 아무리 노력해도 사위에게 쉽게 마음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차피 맞을 사위이니 곱게 보려고 노력해야 했죠. 딸은 결혼을 한 후 계속 광주에서 살게 됐답니다. 사위의 직장도 거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2달쯤 지난 어느 날 딸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했더군요. 딸? 너 우는 거니? 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유산했어요.
오늘 병원 가서 수술했어. 뭐? 아니, 어쩌다가. 모르겠어. 그냥 요즘 몸이 안 좋더니 그렇게 됐어요.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몸 잘 챙겨. 그런 일 있어도 미역국이랑 다 챙겨 먹어야 하는데 엄마가 갈까? 아니에요. 정서방이 알아서 해줘. 걱정 마세요. 그래도 엄마가 가봐야 하는데 정말 괜찮아요. 엄마 오시면 나 더 신경 쓰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어요. 그래, 알겠어. 저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당연히 남편의 얼굴도 어두워졌죠. 저희는 그 길로 바다에 나가 씨알이 굵은 것들만 골라 전복을 잔뜩 따왔습니다. 그러고는 말없이 포장을 해서 딸에게 택배를 보냈네요. 마음 같아서는 직접 광주로 달려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복 가득 넣고 미역국을 끓여주며 보살펴주고 싶었죠. 하지만 혹여나 딸과 사위가 신경 쓸까 싶어 그럴 수가 없었네요. 저는 하는 수 없이 택배를 보내고 사위에게 전화로 전복 미역국 끓이는 법을 상세하게 말해줬어요. 사위가 딸을 잘 챙겨주리라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택배를 보내고 3일 후 저는 뜻밖의 전화를 한 통 받게 됐는데요. 바로 사위의 어머니인 안사돈의 전화였어요. 사돈 안녕하셨어요? 네, 저희야 잘 지내죠. 사돈도 건강하시죠? 아휴, 저희야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니 건강하다 마다요. 이번에 보내주신 것도 아주 실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한 상자 보내주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뭘 또 이렇게 챙겨주셨어요. 저는 알 수 없는 사돈의 말에 순간 당황했네요. 하지만 곧 그게 전복에 대한 말임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대충 둘러댄 뒤 전화를 끊었죠. 그러고는 잠시 고민하다 차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를 받은 사위는 총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애가 전복죽은 잘 먹었나 궁금해서 연락했네. 아, 그거요. 장모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전복 손질 가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 집에 가져다 드렸어요. 부모님이 버터구이하고 죽해서 잘 드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건 애 몸 좀 보아라고 보낸 건데 사돈 어른들은 내가 또 챙겨드리면 될걸. 아, 장모님,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으로 저희 집에는 그거 보내지 마세요. 사실 전 비린 거 질색이거든요. 전부터 그 사람이 손질만 해도 온 집안에 냄새가 꽉 차서 제가 좀 힘들었어요. 아니, 전복이 얼마나 몸에 좋은 건데. 아무튼 좀 그렇다고요. 장모님, 저 지금 일하는 중이라. 아유, 그래 알겠네. 잘 지내고 애 좀 잘 살펴주게. 부탁하네. 사위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벌써 전화를 끊었더군요. 바쁘게 일하는 사람이니 이해해보려고 해도 섭섭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아이를 잃은 후 딸은 다시 임신을 하기 위해 무척 노력했어요. 저도 지켜볼 수만은 없어 아이와 함께 좋다고 소문난 한의원에는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한약도 수없이 먹이고 침도 정말 많이 맞췄네요. 사실 딸은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결혼을 했던 터라 좀 여유 있게 마음을 먹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얼핏 들어보니 사위와 시댁이 임신을 채근하는 것 같더라고요. 덩달아 저희 딸도 불안해했고 그러다 보니 임신이 더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딸의 임신에 신경을 쓰다 보니 금방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동안에도 임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온 나라를 뒤흔드는 역대급 태풍이 몰려온 거죠.
어촌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천재지변이었는데 바로 그런 태풍이 덮쳐버린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연일 주의사항을 언급하긴 했지만 그때의 태풍은 정말 그 위세가 대단했어요. 마을의 전신주도 뽑고 지붕도 날려버릴 만큼 거대한 힘을 가졌더군요. 뜻을 모르고 퍼부을 듯 비를 쏟아내고 강풍을 몰고 왔던 태풍은 3일 만에야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 온 마을은 쑥대밭이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바닷가로 몰려나가 양식장을 확인하며 발을 동동 굴렀죠. 저희도 그들 곁에 앉아 망가진 전복바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이미 손쓸 수 없는 지경이었네요. 저희는 하필 태풍이 오기 전 겨울에 웃돈을 주고 실한 종자를 잔뜩 넣어뒀더랬죠. 그래서 피해액이 다른 집들에 비해 훨씬 컸어요. 전 재산을 다 털어놓은 양식장이 모두 망가져버린 거죠. 그런데 망연자실했던 저희가 피해 복구에 나선 지 이틀 만에 남편은 정신을 놓고 말았습니다. 평소 지병으로 고혈압을 앓던 남편이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 뇌졸중으로 쓰러졌네요. 결국 한 잠만에 눈을 뜬 남편은 오른쪽 안면이 마비되고 팔과 다리를 쓸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간병이 시작됐고 남편은 꼬박 4년을 투병하다 제 곁을 떠났어요. 유언이라고는 그저 바다에 뿌려달라는 게 전부였죠. 바다 곁에서 태어나 평생 바다만 바라보던 사람이 결국 죽어서도 그 바다를 떠나지 못하더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딸은 결혼 6년 만에 그렇게 기다리던 임신을 하게 됐어요. 남편도 떠나기 전에 이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남편의 49제가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딸은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전 재산을 잃고 오랜 기간 남편을 간병하느라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손녀의 출생 소식은 정말 단비 같은 기쁨이었죠. 건강하게 태어나준 손녀는 기특하지만 저는 딸아이의 몸 상태가 걱정됐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딸은 오히려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그래, 애는 잘 있지? 네 몸은 좀 어때? 붓기는 많이 빠졌니? 네, 잘 지내니까 제 걱정은 마세요. 근데 엄마는? 아버지 안 계시는 집에서 혼자 무섭지 않아요? 무섭긴 평생 산 집인데. 나야말로 잘 지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넌 애나 잘 챙기고. 저 엄마, 그러지 말고 나 산후조리 하는 동안만이라도 우리 집에 와 계시는 거 어때요? 뭐? 아유, 정서방이 불편하지. 불편은 무슨, 방도 따로 쓰는데. 그리고 그 사람 바빠서 매일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와서 나도 잘 못 봐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그리고 나 사실 아직 후배아리가 좀 있어요. 근데 다음 주면 산후도우미 계약 기간도 끝이고 애 데리고 어떻게 지내야 하나 좀 걱정이 돼서요.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좀 도와줘. 거기 혼자 계시면서 아빠 생각만 하고 있는 것보다 엄마도 그게 낫잖아. 그래? 나야 괜찮긴 하지만. 그래, 알았다. 내가 집 좀 대충 정리해놓고 내일이라도 할게. 저는 딸과 전화를 끊고 서둘러 집을 치우고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마침 손녀도 궁금하고 아직 회복이 덜 됐다는 딸이 걱정되기도 해서 그 말을 따르기로 한 거죠. 그리고 사실 저는 남편이 떠난 후 집을 내놓은 상태였어요. 혼자 바다에서 일할 자신도 없고 남편이 떠난 집에 계속 머무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남은 집을 정리해 광주로 나가 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오빠랑 언니가 광주에 살고 있었거든요. 가족 근처에 살며 딸도 자주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네요. 이참에 집이 나갈 때까지 그동안만이라도 딸의 집에 머물며 손녀와 지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여행 가방에 필요한 물건만 챙겨 딸네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저를 반기는 딸과 작고 귀여운 손녀를 만나게 됐죠. 저는 그때 딸 곁에서 잠시라도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희망과 기대는 저를 못마땅해 하는 사위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답니다. 사위는 저를 본 첫날부터 표정이 썩 좋지 않았어요.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식사를 할 때도 거실에서 쉴 때도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딸의 말을 덥석 받아들인 게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자주 온 것도 아니고 딸이 몸풀어서 처음 온 건데 아무리 불편해도 좀 너무하네 싶었죠. 마음 같아서는 당장 딸내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애 낳고 손목 통증과 헛배앓이로 고생하고 있는 딸이 마음에 걸려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사위 보는 시간은 잠깐이니 조금만 더 버티며 딸을 도와주자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런 저의 선택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만약 그때 그대로 딸을 두고 나왔다면 아직도 저희 딸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하니 지금도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저희 사위의 몫을 주사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저는 사위의 눈치를 보면서도 딸을 도와주며 조금 더 그 집에 머무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온 사위의 주사를 보게 된 겁니다. 사위는 평소 냉기가 흐를 만큼 깔끔하고 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위가 술에 취하자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모습으로 변하더군요. 그날 사위는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비틀비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잠을 자고 있는 제 딸을 흔들어 깨웠네요. 야, 이 여편네가 서방님이 들어오기도 전에 퍼즐로 잠이나 자? 아직 정신 못 차렸지? 당신 또 술 마셨어? 애 낳으면 다시는 만취할 때까지 안 마신다며. 각서 쓴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래. 각서는 개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도 먹고 그러는 거지. 지 손으로 땡전 한 푼 벌어보지도 못한 게 어디서 각서 타령이야. 알았으니까 제발 자. 오늘은 그냥 제발 조용히 자. 부탁이야. 야, 내가 내 입으로 말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조용히 하라 말아야? 네가 이러니까 나한테 처맞는 거야. 너 그렇게 맞고도 아직 정신 못 차렸냐? 애 깨겠어. 제발 조용히 해. 그렇게 애가 중요한 게 왜 애 갖고도 바락바락 대들어서 내 승질을 건드렸냐? 네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내가 널 왜 때려? 그럼 그때 애가 잘못되지도 않았을 거고 벌써 유치원은 다닐 거 아니야. 이제 나와서 빽빽거리는 저 애 도대체 언제 키울 거야? 아, 내가 언제까지 돈을 벌어야 제 대학 공부까지 시키냔 말이야. 저는 만취한 사위의 모습에 꿀물을 타다가 그만 얼어붙고 말았어요. 들어보니 저희 딸이 처대를 잃은 건 바로 사위의 폭행 때문이었던 겁니다.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너무나 당황했죠. 그런데 방에서는 아직 사위의 망할 주사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엄마 와 계신 거 잊었어? 왜 이래 정말? 아, 그 놓친 애 와 있지? 야, 도대체 니네 엄마는 언제 간단 거야?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와서 편하게 쉬지도 못하게 들러붙어서는 누가 반긴다고 여기서 죽치고 있어. 엄마도 힘드신데 나랑 애 봐주러 오신 거잖아. 오신 지 얼마나 됐다 그래. 처음부터 좋아하지도 않는 전복 보내놓고 생색낼 때부터 내 눈치 없는 줄은 알았다만 이건 좀 심하잖아. 당신 또 제정신 돌아오면 후회할 거잖아. 제발 그만해. 다 후회는 무슨 후회? 내가 왜? 뭐 틀린 말이 있어야 후회하지. 딸 걱정하는 척은 더럽게 하면서 그렇게 걱정되면 돈이나 좀 벌어두던지.
그 나이에 오갈 데가 없어서 딸한테 얹혀 사는 게 자랑이냐 그럼. 얹혀 살긴 누가 얹혀 살아. 나 조리할 동안만 계신 거라고 했잖아. 고작 그것도 못 참고 이 난리야? 야, 이 돌대가리야. 딱 보면 몰라? 여행 가방 들고 온 거 봐라. 금방 나가겠냐? 딸이 애 낳은 거 핑계로 우리 집에 비붙으려는 것 같은데 내가 그 꼴은 못 보지. 제발 그만해. 엄마 들으시겠어. 제발 자자. 그렇게 딸은 사위를 말리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방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깜짝 놀라서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방문 앞에 엎드려 있고 사위가 손을 치켜들고 있더라고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망할 사위 자식이 손찌검까지 한 게 틀림없었죠.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 사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자네, 이게 무슨 짓인가? 술을 먹었으면 곱게 잘 것이지. 그동안 우리 애 이렇게 괴롭히고 있었나? 이게 다 장모님 때문이잖아요. 왜 그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이제 그만 가야지. 도대체 언제까지 여기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갈 곳이 그렇게 없어요? 이건 뭐, 친정이 전복 양식한다고 하길래 푼돈이나 좀 있는 줄 알았더니 뭐 거지도 이런 상거지가 없구만. 뭐? 자네 말 다 했나? 엄마 죄송해요. 그냥 방에 들어가세요. 저 사람 술 취하면 완전 개야. 저런 사람이랑 상대하지 말고 엄마가 들어가세요. 뭐 개? 이게 말 다 했어? 그러더니 사위는 다시 저희 딸을 향해 욕설을 내뱉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디? 내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무슨 짓을 하려 그래? 장모님 있으면 뭐요? 내가 당신 무서워서 벌벌 떨기라도 해야 돼? 가뜩이나 혼자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눈치도 없는 그 식구가 어딜 함부로 나서 먹고 쓰기만 하는 식청이는 당신 딸 하나로도 충분하거든. 밥값도 못하는 가족은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정 갈 곳 없으면 어디 무위탁 노인애들 받아주는 시설이나 들어가든지 왜 여기 와서 지내? 아니 뭐 이런 빼어먹은. 엄마 제발 그냥 들어가세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 딸 년이나 엄마나 꼴값 떨기는. 둘 다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딸의 팔을 잡아 끌어 문 쪽으로 내동댕이 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억장이 무너져 사위의 머리채라도 잡고 싶더군요. 그런데 한참을 그렇게 자기 분풀이를 하던 사위 자식은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대충 입을 닫고 나와 제 풀에 꺾여 침대에 풀썩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손이 떨려 아무 말도 못하고 딸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딸은 간신히 참아온 서름이 복받치는지 갑자기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죠. 거실로 나온 저와 딸은 서로 부둥켜 안은 채 한참을 오열했어요. 잠시 후 조금 진정된 제가 먼저 딸에게 물었답니다. 너 도대체 저 꼴을 얼마나 보고 산 거야? 아까 들으니 너 첫애 잘못된 것도 다 저 화상 때문이었던 거야. 미안해 엄마. 사람을 더 겪어봤어야 하는데 애가 생기는 바람에 너무 급하게 결혼했나 봐요. 평소에는 멀쩡해서 정말 몰랐어. 저렇게 색 난리를 치다가도 또 다음날 멀쩡하게 사과하고 그래. 처음에 잘못됐을 때 그냥 헤어졌어야 하는데 엄마 아빠 실망시키고 싶지도 않고 또 그 나이에 이혼녀 되는 게 너무 자존심 상했어. 그래서 애 낳고 살면 달라지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버틴 거야. 근데 내가 너무 미련했나 봐. 각서는 또 뭐야? 저 인간이 각서도 썼어? 첫애 잘못되고 싹싹 빌면서 쓰고
또 애 낳고 나서 얼마 전에도 썼어. 술 먹지 않겠다고. 먹어도 취할 때까진 절대 안 먹는다고. 너 그거 어딨어. 당장 그 각서 챙기고 애 짐이랑 네 짐 간단하게 챙겨. 아니다. 애랑 각서만 챙겨. 나머진 사면 되니까 어서. 왜요? 뭐 하려고 엄마? 이 미련한 거사.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란 말 몰라? 너 결혼하고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저러고 있으면 저거 인간되기 틀린 거야. 더구나 지 새끼 낳고 몸조리하는 너한테 해코지하는 거 봐라. 틀려먹었어. 저건 술이 사람을 삼켜버린 거야. 저 인간은 나중에 죽을 날 받아놓고도 저럴 거라고. 그러니 너도 맘 비워. 어디로 가려고요? 이 넓은 세상에 나랑 너 갈 곳이 없을까봐. 정 안 되면 완도 가면 돼. 아무 걱정 말고 어서 일어서. 저는 그 길로 사위가 깨기 전에 서둘러 손녀와 딸을 데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언니의 집으로 갔죠. 언니는 저희의 몰골을 보고 뭔가 눈치를 챘는지 이것저것 묻지 않더라고요. 저는 일단 딸과 손녀를 재우고 나와 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초지종을 들은 언니는 깜짝 놀라더군요. 저는 놀람과 동시에 저희 모녀를 걱정하는 언니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대손으로 직접 손녀도 지키고 내 딸도 지키겠다고요. 이제 저것들 의지할 때가 저뿐인데 제가 무너져서야 되겠습니까? TV에서 변호사 하는 말이 증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던데 제게는 다 생각이 있었네요. 저는 언니에게 말하는 동시에 같은 말을 제 가슴속에도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딸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딸의 몸에 남은 폭행의 흔적을 진단서로 남기기 위해서였지요. 물론 증거 사진도 있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네요. 사실 저는 전날 밤에 사위의 폭언을 듣자마자 반사적으로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둔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위의 못된 막말을 모두 증거로 남겨둘 수 있었죠. 그 외에도 딸이 가지고 있던 사위의 각서도 제출했어요. 각서에 필요한 법적 조항이 다 들어가지 못해 합법적인 증거는 될 수 없지만 정황상 도움이 될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당연하게도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딸의 사회적 능력을 꼬투리 삼은 사위 측 대리인이 손녀의 양육권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사위는 꿈에도 몰랐던 사실이 한 가지 있었죠. 그건 바로 저희 딸아이 이름으로 된 상가주택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광주 시내 가장 번화가의 말이에요. 당연히 거기서는 매달 사위의 월급보다 훨씬 웃도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었네요. 안 그래도 모든 상황이 저희에게 유리했지만 그 상가주택이 손녀를 양육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증명해주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받고 무난하게 손녀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법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는 사위의 얼굴은 정말 볼만하더군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희 딸이 어떻게 그런 알짜배기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남편과 제가 태풍으로 전 재산을 잃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당시 저희는 거대한 태풍으로 전 재산을 잃고 씨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더라고요. 저희가 양식수산물재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거죠. 이 보험은 어가의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할 수 있게 나라에서 가입 피해 일부를 지원해주는 보험이랍니다. 수협에서 한장 어민들한테 이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고했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가입하기에 저희도 얼결에 따라들었었죠. 그런데 그때 가입해둔 보험이 그렇게 효자 노릇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그 재해보험에서 나온 실현금과 나라에서 준 피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답니다. 하지만 남편이 쓰러지는 바람에
저는 다시 전복을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 언니의 큰아들에게 돈 관리를 맡기기로 했던 거예요. 조카는 유명한 증권회사의 자산관리사였거든요. 그때부터 조카는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해 저에게 깜짝 놀랄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제가 투자한 주식이 무상증자라는 걸 알면서 완전 대박이 났던 겁니다. 그러고는 그 수익을 안전자산에 투자하라며 부동산 매입을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소형 아파트를 사고 팔아 조금씩 수익을 불려갔던 거예요. 처음에는 조카의 말만 따르기 바빴지만 나중에는 저도 어느 정도 안목이 생기더군요. 그러다 얼마 전 소송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모은 돈으로 딸에게 상가주택을 사주게 된 거죠. 그리고 남편과 살던 집을 정리하고 수중에 남은 돈을 합쳐 광주 시내에 번듯한 아파트도 한 채 마련했답니다. 그래서 딸과 함께 손녀를 데리고 그 아파트로 이사해 살고 있죠. 하지만 사위라는 인간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소송하는 와중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고는 그렇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헌데 소송이 끝나고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짐작하시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혼 소송에서 패소하고 사색이 되어 물러났던 사위였어요. 그렇게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난 사위는 밑도 끝도 없이 저에게 무릎을 꿇었죠. 그러더니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공손한 태도와 말투로 용서를 구하더군요. 장모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원래는 그런 인간이 아닌데 술이 웬수예요. 저 이제 정말 다시는 술 한 방울도 가까이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니 저희 재결합할 수 있게 장모님이 좀 도와주세요. 아니, 내 딸 죽일 듯이 달려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재결합?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사실 전 이혼하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었어요. 인경이가 먼저 소송해서 이렇게 됐지만 전 인경이 아직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나이가 있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게 낳는지 아시죠?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애 아빠 없는 애로 크게 해야 속이 후련하시겠어요. 제발 노형 풀고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어렵게 가진 걸 아는 사람이 그러나? 그 귀한 애 놔주고 사는 소리 하는 애한테 자네가 어떻게 했나? 그리고 소송 들어가기 전에도 사과하려면 시간은 얼마든지 충분했어. 우리가 어디 멀리 간 것도 아니고 같은 광주 코앞에 있었는데 왜 그땐 이렇게 사과할 생각이 안 들었나? 그때는 저도 경황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설마 정말 이혼을 할까 싶어서 좀 안일했던 것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인경이랑 애를 잃고 보니 이제야 실감이 나네요. 제가 정말 죽일 놈입니다.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잘할 테니 제발 애 엄마 마음 좀 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장모님. 저 정말 이번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 정신이 왜 이제야 번쩍 들었나? 우리 애 상가 있다는 말 듣더니 정신이 난 건 아니고. 네?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무슨 돈 때문에 이러는 줄 아세요? 자네가 그러지 않았나? 푼돈 좀 있는 줄 알았는데 핀털털이라고. 내가 핀털털이 상거진 줄 알았는데 딸한테 상가도 사주고 아파트도 있다고 하니 그제야 정신이 들어. 왜? 그대로 계속 살았으면 내 유산받아 호강했을 텐데 억울하던가. 시사 엄마를 뭘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계세요. 전 정말 장모님 재산에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인경이랑 저희 애 이대로 잃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대도 않는 소리 집어치우게. 지나가던 똥개가 웃겠어. 내가 남겨줄 유산이 있다는 걸 알기 전에 판사만은 척이라도 좀 하지 그랬나.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봐야 자네 시커먼 속만 더 내보이는 거야. 어촌 낡은 집 하나 떨려미는 장모는 장모가 아니고 광주 시내 번듯한 아파트가 져야만 장모인가?
자네, 그 속물근성 버리고 술 끊기 전에는 사람 구실하면서 못 살아. 제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게. 그리고 다시는 우리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그나마 간신히 얻은 면접 교섭권까지 뺏기고 내 얼굴도 못 보고 싶지 않으면 다시 나타나지 말단 말이야. 결국 서슬퍼렇게 소리치는 저를 보자 사위는 움찔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코를 석자는 빠뜨린 채 죽상을 하고 돌아가는 사위를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사람 보는 눈이 틀릴 리가 없지. 결혼식 내내 왜 그렇게 정이 안 가고 마음이 무거웠나 했더니 저런 인간이었던 거야 라고 말이죠. 그 후 저희는 상가주택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받으며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의 재롱을 보면서 말이죠. 저는 요즘 손녀가 예쁜 짓을 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딸의 그 나이 때를 떠올리게 돼요.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던 그 아이가 어쩌다가 삶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싱글맘이 되었을까요? 지금도 딸이 말 못하며 참았을 그 고통의 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도 들어요. 아직은 제가 딸과 손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는 흔들림 없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두 아이를 지켜줄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이들에게 힘이 되는 존재로 오래도록 남을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고민은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나나